도대체 그 앞으로 향후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해서 시뮬레이션을 한 게 그게 제 논문에서 한 겁니다. 그리고 대상은 건설사만 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당연히 이 지역균형 발전 문제가 건설사 원래 일단 건설도 있고 R&D도 있고 정보화도 있고 뭐 기타 다 있는데 다른 항목은 아예 지역균형 발전 항목 자체가 없어요. 그렇죠 뭐 R&D라는 게 지역균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건설만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그 건설만 문제가 된 거기 때문에 건설만 했어요. 근데 일단 이거 분석하고 있는 건 가장 핵심이 이거예요. HP 이 점수되는 구조를 이해하는 게 가장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그렸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돼요. 아까 본 것처럼 HP 종합 점수라는 거 내는데 HP 종합 점수는 0.1부터 0.9까지 돼 있어요. 그래서 0.5 이상이면은 일단 통과. 그러니까 흔히 많은 통과가 이제 0.5 이상이에요. 그다음에 근데 사실은 뭐 0.45면은 뭐 신중이라든가 뭐가 있긴 있는데 어쨌든 그냥 쉽게 단순히 말하면 0.5 이상이면 통과, 0.5가 안 되면 이제 탈락이죠. 그런 건데 그래서 이 해당 항목의 점수를 가중 평균에서 내요. 근데 동계성이라는 거는 그냥 그 비시 분석 결과가 그대로 공식에 의해서 점수로 나오고 이 정체성이라는 건 또 밑에 이 네 항목이 있고 이 네 항목도 각각 또 있게 해서 이 항목들이 다 가중 평균에서 나오고 지역균형은 이뭐 두 항목 나오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이 KDI 그 공무수적 갈대에서 이 비시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각종 이런 건 사실은 다 질적인 거죠. 질적인 어떤인데 그런 정성적인 그런 거 평가하면 자료 분석은 다 해요. 공수센터. 그러면 마지막에 이제 이 KDI 분석에 참여한 사람이랑 또 기타 등등해서 10명의 평가위원이 평가를 해요. 근데 그 사람 평가하는 건 첫 번째는 이 각 항목들의 가중치를 정하는 걸 해요. 일단 가중치는 일단 제일 큰 상위 항목들은 범위가 있죠. 경제성은 35에서 50 사이. 뭐 이거는 근데 그 내에서 구체적인 사업마다 가중치를 정하고 또 개별 그 하위 항목들의 가중치를 다 정하는 거예요. 그걸 일단 10명 평가인들이 해야 되고 두 번째 해야 될 거는 이 정성적인 항목에 그 KD에서 준비한 자료를 보고 점수를 부여하는 거예요. 10명의 평가인들이 점수를 부여해요. 가중치가 나오고 각 항목에 점수가 부여되면 그 가중 평균에서 쭉 올라가면 저점도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0.5 이상이면 통과 아니면 이제 탈락이죠. 이해했죠? 네. 근데 그러면 중요해서 하나는 항목들 간의 가중치 정하는 거, 또 하나는 최하위 계층의 점수 정하는 거. 두 가지를 하는데 그럼 가중치를 어떻게 또 일로 와요. 그쪽이 잘 안 보일 거예요. 기왕이면 잘 일로 와요. 자리 있으면 일로 와요. 거의 뒤에 일로 와요. 기왕 왔으면 잘 봐야지. 근데 근데 이 가중치를 정하는 거는 보통 이렇게 해요. 또 이제 LCP에서 이제 가중치 정하는 게 내가 이따 질문할 거예요. LCP에서 가중치를 정하는 것도 쌍계 비교라고 해서 두 개 가지고서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하냐 뭐 그런 식으로 정하는 건데 그 정하는 게 이런 식으로 해요. 뭐냐면은 그러니까 두 개의 항목을 놓쳐서 어떤 그 상위 항목에 비추었을 때 이거보다 하나 그런데 이 항목 A와 항목 B가 어떤 게 더 중요한 것 같냐 질문을 해요. 그래서 A가 뭐 절대적으로 중요하면 체크를 해요. 뭐 그래서 이제 웨이트를 정하는 건데 근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여기서 98765 돼 있는데 이 의미가 배수의 의미예요. 배수. 그래서 만약에 항목 A가 항목 B보다 매우 중요하다 7 하면은 이 얘기는 항목 A가 항목 B에 비해서 7배다. 중요도가. 그러니까 비율 7대 1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7대 1이니까 그 비율은 이게 8분의 7, 이게 8분의 1. 그 웨이트가 그런 식으로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율로 해서 여기서 체크하면 그 몇 배, 항목 A가 항목 B보다 그 7이면 7배 더 중요하다. 그래서 1이면은 똑같이 1대 1이니까 같다는 얘기죠. 그리고 7이면은 항목 A가 항목 B보다 그렇죠? 그 7분의 1, 그러니까 7분의 1배만큼, 그러니까 항목 B가 7배만큼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하는 거고. 근데 이건 사실 큰 문제 없어요. 이거는 사실은 이거 LCP의 뭐 특성 중에 하나인데 쌍계 비교하고 하는 건데 이거는 사실은 뭐 굉장히 많이 쓰고 뭐 그런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가중치를 그렇게 정하는데 또 가중치는 그런데 각 제일 최하계층 마지막 항목들의 점수를 부여할 거 아니에요. 예컨대 그 질적으로 딱 준비한 거 보고 그러면 이 사업의 준비 정도가 얼마큼 돼 있나 그것도 또 자료를 보고 질적으로 평가하는 거죠. 평가하는 건데 그때는 똑같은 아까 가중치와 똑같은 방법이요. 어떻게 하면 이런 거죠. 자, 이 사업의 준비 정도에 대한 자료를 쭉 봐요. 쭉 그거는 이제 요약본 보고 나서 그러면 이 사업의 지금 준비 정도를 봤을 때
이 사업을 하는 게 적절하겠습니까? 하지 않는 게 적절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질문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 이미 두 개의 대안을 정해요. 사업을 시행한다는 대안 하나, 사업을 하지 않는다는 대안 하나. 두 개를 놓고서 이 사업의 준비성 혹은 사업 추진이면 사업 추진을 고려했을 때 이 사업을 하는 게 좋을까, 하지 않는 게 좋을까 물어봐. 그래서 하는 게 하지 않는 것보다 뭐 절대로 적절하다 말이 이상하지만 매우 적절하다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요. 그러면은 이게 여기에 만약에 이건 뭐 이거는 딴 거 다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딴 거 다 무시하고 오로지 사업의 추진 그 항목만 추진 의지라든가 준비 정도만 봤을 때 뭐 사업 시행하는 게 하지 않는 것보다는 매우 적절하다 하면 체크를 해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아까 똑같은 논리로 사업의 추진 의지를 봤을 때 사업을 시행하는 대안의 적절성이 하지 않는 거의 적절성이 7배다. 좀 이상한 말이지만 어쨌든 그래요. 이해가 돼요? 가중치는 뭐 7배 중에 되는데 적절성 어쨌든 그래요. 그런 식으로 되는. 그래서 이게 7배가 적절하니까 그 점수가 사업 시행은 8분의 7이 되고 사업 시행하지 않는 거는 8분의 1의 점수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걸 하면은 사업 매우 적절은 0.88. 또 그 거기에 해당하는 그 사업 미시행은 0.1 이런 식으로 점수가 보여내는 거예요. 근데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이건 나중에 설명할게요. 이런 식으로 돼요. 그리고 그다음에 경제성 점수는 BC 값을 예상하는데 이거는 항상 모든 항목 점수는 최하가 0.1, 최하가 0.9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데 그래서 BC 값이 0.2 이하면은 0.1이 되고 한 0.48 아니 그냥 4.8 이상이면 0.9가 되고 1이면은 그러니까 비용과 편이 같다 하면은 그게 0.5예요. 그러니까 비용과 편이만 같으면 통과예요. 그러니까 비용이 더 많으면 그걸 골라요. 최소한 뭐 같으면 된다. 그게 0.5에서 이런 식으로 됐는데 이게 주로 직선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점수는 어쨌든 자 어쨌든 되시려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 분석 결과 보는 거죠. 아까 말한 대로 건설 사업만 했어요. 건설 사업이 그리고 2009년, 2018년 선거 1999년부터 쭉 했는데 사실은 초기에는 HP를 하지 않았었고 다음에 초기에는 약간 이게 좀 안정돼 있지 않아요. 그리고 어차피 지금 하는 거는 최근에 한 거에 연장선으로 보기 때문에 좀 초기에는 여러 가지 제도가 막 개발되고 보완된 단계이기 때문에 좀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한 최근 10년간만 했어요. 그러니까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 동안에 이루어진 KGI에서 이루어진 건설 사업에 대해서 건설 사업이 전체의 한 4분의 3이 넘죠. 그걸 했어요. 그러면 이게 비교를 하는데 사실은 거기는 세 항목으로 되어 있죠. 경제성, 정체성, 지역균형 발전 세 항목인데 저는 이 정체성과 지역균형 발전을 합쳐가지고 왜냐하면 경제성과 비교를 하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이제 구분을 했어요. 그리고 경제성 점수는 내가 이 자료 어떻게 그냐면은 사실 이게 KGI 들어가면 모든 예타 보고서가 다 있어요. 거기 보면 제일 끝에 보면은 BC 값이 나오고 그 점수가 나와요. HP. 그래서 그 점수를 알면은 그러니까 BC 값을 알면은 당연히 이거는 공식이 있어요. 뭐 어쩌고 뭐 로그 어쩌고 저쩌고에 더하면 돼요. 공식으로 하면은 당연히 그냥 바로 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BC 값은 아니까 저는 구할 수 있죠. 그다음에 나머지는 구해야 되는데 나머지 종합 점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보고서에 있어요. 그러면 그 경제성 점수는 이제 구할 수 있죠. 그다음에 그러면 경제성 점수의 가중치를 알면은 그걸 가지고서 이제 이 두 개를 합한 점수를 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가중치는 사실은 개별 사항과 조금씩 다르죠. 근데 그거는 거기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0.45로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경제성 점수가 최근에는 35에서 50으로 바뀌었지만 그 전까지는 주로 이 기간은 거의 40에서 50%였거든요. 딱 중간이니까 45로 해서 그냥 모든 사업의 경제성 점수는 가중치가 0.4라고 하고 그럼 나머지는 가중치 0.5로 하고 그러면 이걸 이제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구할 수 있는. 그래서 구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임의로 가공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관련 배수 평가 보면은 BC 값은 전체 평균 한 1.045. 경제성 점수는 그러니까 BC 값의 경제 점수 나오는데 0.46. BC 값이 1보다 큰데 이게 0.46이 나오는 이유는 이게 리니어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맞으면 당연히 또 0.5보다 안 될 수 있고 뭐 그런 거고요. 정책성은 0.5 평균 점수. 그 다음에 HB 정확 점수는 0.512.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한 0.5가 기준인데 높진 않죠. 근데 통과율은 한 4분의 3. 아니 3분의 2가 0.67%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 BC값까지 통과 관계를 봤다면 경제성이 중요하니까 보면은 최근 10년간의 건설 사업 중에서 BC값이 1 이상
적어도 그러니까 1 이상이면 100% 통과. 전부 다 100% 통과예요. BC값이 0.7보다 작다. 100% 탈락. 예. 근데 그 사이 값에서 0.7, 0.8 사이면 한 20%, 뭐, 이 사이는 54%, 이 사이는 80%. 그러니까 사실 BC값이 0.9만 돼도 뭐 거의 90%, 여기는 100%, 여기는 90%니까 뭐. 이거 보면 확실히, 경제성 중요하네. 그럴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걸 좀 알기 위해서 그 논문 보면 더 자세한 분석이 있지만 일단 여기서 그래서 이거를 프로빗을 했죠. 그러니까 그 예타 통과, 그러니까 AHP 점수가 0.5 이상이면 통과, 아니면 탈락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프로빗을 한 건데 각각에 대해서 이거는 프로빗을 경제성 점수만 가지고 프로빗한 거. 이거는 정책성 점수만 가지고 프로빗한 건데 그때 이제 수도 R 스퀘어 값을 보면은 경제성이 0.76이고 정책성이 0.113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 보면 경제성이 확실히 중요한 것 같네. 그런 생각이 들죠. 네. 안 그러냐. 근데 이 프로빗에서 R 스퀘어가 그러니까 높다는 거는 의지 R 스퀘어가 높다는 건 사실 변별력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변별력이란 건 이걸 탈락해야 될까 붙여야 될까 하는 그 구분하는 그 기준을 말해요. 그게 굉장히 복수의 실천인데 결국 이런 거죠. 우리가 100개 중에서 우리가 티어가 60개는 합격시켜야 되고 40개는 탈락시켜야 된다. 그러면 뭐를 합격하고 뭐를 탈락해야 될까? 하는 걸 할 때 그거를 구분하는 게 이제 변별력이죠. 근데 사실 예타는 그런 건 아니죠. 예타는 이미 티어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하나를 놓고서 뭐 0.5 이상이면 합격 아니면 그러면 이게 둘이 어떤 차이냐? 이런 거죠. 이것은 4개 사업자로 쳐요. 경제성 점수는 0.1, 0.2, 0.2, 0.3을 쳐요. 근데 정책성 점수는 내 사업이 다 0.7 똑같다고 쳐요.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가 정책성 점수는 없이 무조건 경제성 점수로만 한다 그러면은 내 사업이 전부 다 탈락이죠. 왜냐하면 0.5 이상이 없기 때문에 100% 탈락이죠. 그런데 근데 이제 경제성과 정책성 점수를 우리가 5대5로 하면은 당연히 A, B 이렇게 0.4, 0.4, 0.5가 돼서 A, B는 탈락하지만 C, D는 통과를 해요. 그러니까 변별력은 없어요. 정책성은 변별력은 없어도 정책성이 없으면은 절반은 탈락해야 되는데 정책성이 있기 때문에 절반이 합격을 통과를 하는 거죠. 이거는 제가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건 내가 그냥 단순히 한 건데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 보면은 이 그래프를 그러면 정책성 점수는 거의 이런 식으로 되고 경제성 점수는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점수가 변이 개수가 적어요. 그 정책성은. 근데 좀 약간 높은 평균은 높게 돼요. 어쨌든 간에 실제로 그렇잖아요. 실제로 사실은 경제성만 고려했다면은 1보다 작으면 다 뭔가 탈락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정책성 점수를 걷다가 좀 더 얹어줬기 때문에 0.9도 90% 탈락, 0.8도 반 이상이 합격, 90% 합격, 반 이상 합격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해봤어요. 그러면 정책성 점수를 경제성 점수가 평균과 표준 편차를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다시 한번 시뮬을 해봤더니 그렇게 하면 통과율이 20%포인트가 내려가요. 44% 내려가요. 그런데 프로빗을 하면은 당연히 정책성이 더 프로빗 결과는 더 높게 나오죠. 그러니까 변별력이 없지만 통과에 주는 역할은 정책성이 훨씬 더 큰 거죠. 정책성이 아니면 통과가 안 될 텐데 되는 거죠.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바로 이런 거예요. 정책성 항목은 그러니까 경제성이 있는 거 탈락시키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경제성이 1 이상이면 100%다 합격이니까 그 역할은 아니에요. 하지만 경제성이 좀 낮아도 정책성이 중요하다고 하면 통과하는 역할은 적극적으로 했다고 보십니다. 자, 그래요. 그 다음에 근데 이런 거 있어요. 아까 그 예타의 제 구절, HP 구절 설명했는데 사실은 이게 이런 적은 경제성은 무조건 모든 항목이 최하는 0.1을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 경제성 항목 점수가 0.1을 받고는 BC 값이 빵이 나와도 무조건 0.1을 주게 돼 있어요. 그러면 BC 값 빵이라고 치고 건설 취하 점수 0.1이라고 치면은 대상 가치 45%일 때는 나머지 항목이 전부 0.818만 되면은 다 가중합산하면은 0.5 이상이 되죠. 그죠? 그렇게 돼요. 근데 실제로는 0.7만 당은 다 탈락이죠.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그동안 보면은 경제성이 낮으면 정책성도 좀 낮은 경향이 좀 있어요. 또 그런 게 좀 있고 하나는 KDI에서 정책성 점수가 그렇게 높게 안 줬어요. 지금까지 보면은 그러니까 이 0.86% 아예 없고 0.7 이상이 9%예요. 그런데 이거는 제가 최근 10년간만 봤어요. 사실은 저는 논문에는 10년 했지만
진짜 풀로맨 그 전거인데 그 전거 보면은 그 전 10년에는 사실은 뭐 0.3몇 통과한 것도 있고 0.82 이상인 것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굉장히 좀 이게 좀 아마 KD에서 매길 때 그 전에는 좀 덜 이렇게 어떤 이런 그러니까 이후가 좀 더 그 학습이 된 것 같아요. 이거는 되게 그래서 이후엔 좀 더 안정적인데 그 앞전은 굉장히 이게 부딪혔어요. 어쨌든 그래요. 뭐 그런 얘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얘기죠. 우리가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는 뭐냐면 결국 경제성만 중시하고 정책성 무시한다? 그건 아닌 것 같다. 두 번째는 그러면 어쨌든 간에 그런 비수도권이 그래서 불리를 보는 거냐? 이제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래서 이제 이걸 이번에 KDI 개편안이 그래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분리해서 비수도권은 경제성을 낮추고 지역균형 발전을 왕창 둔 거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실제로 두 지역을 보면은 과거 10년 데이터 LHB 점수는 오히려 비수도권이 거의 같거나 약간 높아요. 그러니까 이게 통과율은 좀 잘 떨어져요. 그런데 사실은 그 KD에서 평가위원들이 하는 거는 점수만 매기는 거고 통과 결정은 그냥 점수만 놓으면 기계적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고려한 건 아닙니다. 근데 점수를 보면은 비수도권이 더 높으니까 이게 비수도권의 불리냐 그렇게 보기는 어렵죠. 근데 물론 여기서 말하는 그 비수도권에는 광역시가 들어갔죠. 뭐 대구, 울산, 부산 들어가니까 사실은 정말 낙후 지역만 하면 모르겠는데 낙후 지역만 딱 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그냥 일단은 그리고 KDI 개편안 자체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분리했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만 비교를 한번 해봤어요. 자, 다음. 오케이. 지금까지 분석. 이제 그럼 앞으로는 기재부 개편안을 평가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기존에 그 아까 본 것처럼 아예 수도권은 지역균형 항목 빼고 그냥 경제성 위로 왕창 높인다. 그다음에 비수도권은 경제사 가중치는 5%포인트 하락시키고 지역균형 발전을 이제 더 높인다. 그리고 광역시는 그러니까 이게 같은 비수도권에도 광역시는 좀 발전한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사실 지역 낙후도 지역균형 발전하면 좀 감점인데 감점은 없애고 가점만 준다. 그러니까 낙후 지역 가점만 주고 감점은 없앤다. 그다음에 LG 평가는 그 지금까지는 그래서 그 KDA 공투센터에서 10명의 평가위를 구성해서 평가를 했는데 이제는 그걸 KDA에서 하지 않고 기재부가 가져가서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기재부에서 거기 뭐 재정사업평가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거기에서 평가를 하겠다. HP 평가를. 그러니까 KDA는 그 자료만 이제 제출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R&D 사업을 그 건설이 지금까지는 KDA만 했는데 이제는 한국항조제 영역 추가하겠다. 또 예산 뭐 이런 거 있는데 지금 뭐 이런 것들은 뭐 논란이 있지만 그래도 이거는 뭐 굉장히 긍정적인 거죠. 이거야 뭐. 나쁘지 않은데 문제는 이거죠. 이것들이 문제죠. 그래서 이것들이 과연 항목을 바꾸고 가중치를 변경하면 어떻게 결과가 바뀔까? 통과율이. 다음에 이렇게 바뀌면 어떻게 바뀔까? 그걸 이제 보는 거죠. 자, 일단은 항목 가중치 변경했을 때. 아까 거를 다시 보면 수학과 비수도권인데 경제성 점수와 정체성은 나머지를 말해요. 기억. 보면은 확실히 경제성 점수는 수도권이 더 높아요. 조금 높아요. 그리고 정책 점수는 확실히 비수도권이 좀 더 높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자 이건 현재인데 다음에 그럼 이게 항목 가중치 변경해서 어떻게 될까? 그걸 시뮬레이션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예측을 하는데 몇 가지 과정이 필요해요. 시뮬레이션 할 때. 첫 번째는 그럼 수도권인 경우에는 지역균형 발전 항목을 해제하면은 지역균형 발전을 해제하면은 사실은 그러면 이제 정책 이게 지역균형 발전에서 감점 부분이 없어지고 순수히 정체성만 남아요. 그러면 이거보다는 올라가겠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지역균형 발전 때문에 이 정도 받은 거니까 지역균형 발전 빼고 이것만 보면 좀 올라가겠죠. 또 얼마큼 올라가 있을까? 그거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그냥 단순히 제 가정은 이 지역균형 발전을 뺐을 때 전체적으로 이만큼 올라갈 거다. 뭐 그렇게 가정을 했어요. 그건 뭐 더 올라갈 수도 있고 하지만 자리가 없으니까 뭐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가중치 변경은 수도권은 65대 35. 그다음에 비수도권은 35대 65를 하고. 그다음에 광역시 감점 페이지는 이게 광역시만 따로 빼기 어려워서 그냥 감점 페이지 적용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요거만 이렇게 적용해서 시뮬레이션 한 거죠. 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기존의 수도권 쪽에는 사실은 뭐 비슷해요. 탈락은 탈락, 통과 비슷한데 이제 요 한 것들이 다른데 기존에 오히려 수도권인 건 기존에 탈락했던 게 통과되는 경우는 없고 기존에 통과된 게 기존에 통과된 게 탈락한 게 2개. 근데 이유가 뭐냐면은 요 두 개 사업은 보면은 원래부터 정체성 점수가 더 높았어요. 경제 점수보다. 근데
경제성의 웨이트를 높이고 정체성의 웨이트를 낮추니까 당연히 탈락으로 바뀐 거죠. 그 다음에 이쪽 거는 근데 그다음 비슷한 거는 비슷하게 또 세 개는 이렇게 통과된 탈락인데 이거는 세 개는 원래부터 경제성이 더 높았어요. 그러니까 경제성 웨이트를 낮추니까 탈락하는 거고. 근데 일곱 개는 통과를 했어요. 이렇게 돼서 그래서 이것만 보면은 가히 단점끼리는 전혀 안 했지만 이것만 보면 사실은 뭐 크게 걱정할 건 아닌 것 같다. 근데 단 이거는 지금까지 10년간의 평가 행태가 앞으로도 계속 된다는 전제 하에 들어가요. 왜냐면 가후 데이터하고 시뮬레이션 한 거니까 앞으로 평가 행태가 바뀌고 바뀔 수 있는 거죠. 그죠? 근데 문제는 이거죠. 평가 주체를 바꾸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런 거죠. 원칙만 따지면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원래 예타는 이게 참고 자료도 그게 결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사실상 예타가 마치 결정하는 것처럼 돼 있잖아요. 근데 참고 자료만 한다면은 뭐 연구원이 하는 게 할 수 있죠. 연구원 참고 자료 내고 그 다음에 예상 권한을 가진 기재부가 판단하면 되는 건데, 근데 실질적으로 쓰이는 게 사실상 예타 결과가 마치 사업을 하냐만 결정처럼 돼 있어요. 근데 이런 거는 사실은 연구원이 그 부담을 지는 것보다는 예산과 그 권한을 배분 권한이 있는 기재부 한 게 맞긴 맞아요. 그래서 원칙만 따지면 뭐 그냥 뭐 그럴 수 있어요. 있는데 문제는 원칙과 현실이 다르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까 보면은 이 가중치의 경제성을 낮춰 전체 높여서 비수도권 7개가 통과됐죠. 그 7개 사업의 비식값을 보면은 3개는 비식값이 0.25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비식값이 0.25보다 작은데도 하나는 뭐 0.1 뭐 얼마 그래요. 그런데도 이게 웨이트만 바꾸니까 통과로 바뀌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0.7보다 작으면 전부 탈락했는데 이제는 0.25보다 작아도 통과되는 걸 바뀐 거죠. 웨이트만 바꾸는 거죠. 그죠?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 비수도권 사업 같은 경우에 견해 점수가 0.1이면은 기존에는 한 나머지 항목이 0.828 이상이 되면 통과되는데 이제는 0.716 이상이 통과돼요. 한 0.7 넘으면 통과되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자 근데 아까 제가 어차피 다시 볼 거예요. 보면은 근데 이 정성평가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게 하지 않는 것보다는 좀 그래도 적절한 것 같다고만 매겨도 0.83점이 돼요. 그리고 그래도 이 사업을 하는 게 하지 않는 것보다는 약간 난 것 같다. 약간 난 것 같다라고만 해도 0.75가 돼요. 그러니까 정책성에서 그래도 사업을 하는 게 하지 않는 것보다 약간 좋아라고만 하면 100% 통과예요. 경제성이 전혀 없어요. 근데 빵이라도 무조건 통과예요. 약간 통과해서 100% 통과예요. 그거예요 지금. 예타는 그 애초에 우리가 이거를 만든 자체가 너무 경제성이 없는 것도 하니까 최소한 얼마나 경제성이 있는 걸 하자라고 만든 건데 이렇게 바꿔버리면은 경제성 빵, 정책성 약간 좋아, 100% 통과 그런 거예요. 자, 근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그럼 HP를 왜 했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사실은 이게 이쪽 하는 사람은 알지만 HP가 사실은 당연하죠. 당연히 정성적인 주관적인 평가인데 겉보기에 굉장히 복잡해 보이고 겉보기에 마치 객관적인 것처럼 보여요. 복잡하고 객관적으로 보이니까 이게 참 좋은 게 그냥 이거를 어떤 정치권에서 말해서 이걸 탈락이라고 할 때 그냥 뭐 탈락이 하면 어떻게 방어하기 하지만 어쩌고저쩌고 해서 HP 한 결과 0.5가 안 됐기 때문에 탈락이라 하면 굉장히 방어하기가 좋은 거죠. 정치권에 대해서. 그래서 이건 근데 이거 저희가 양날의 칼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제 생각은 KDI에서 이거를 굉장히 적절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HP라는 겉보기에 복잡해 보이고 겉보기에 객관적으로 보이는 어떤 HP 종합 점수를 써가지고서 어떤 그런 정치권에 대한 어떤 정치권의 압력에 대해서 방어하는 데 효과적으로 좀 적절히 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거는 운영을 참 잘한 것 같아요. 그동안의 공투센터에서. 근데 만약에 기재부가 평가를 한다면은 그럼 반대도 돼요. 경제성이 전혀 없어도 통과시키는 걸 할 수 있어. 봐라. HP에서 0.5 통과했다. 할 수 있죠. 자,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대화 사건 대한 첫 번째는 그러면은 H 점수를 내지 마라. 사실은 이 예타 초기에는 HP 점수를 내지 않았어요. 그때는 그냥 경제성은 BC값을 보이고 경제성 있다 없다 하고 그다음에 정책성은 기타 항목들도 주관적으로만 쭉 했어요. 이거 어떻게 해놓고서 그다음에 이런 것들 다 고려하니까 그래도 하는 게 좋겠다. 다 이러이러한 주의사항은 있겠다. 뭐 그런 식으로
허술하지 HP 점수 안 냈어요. 처음 2년 동안 해서 안 냈어요. 그죠?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어차피 아까도 말했지만 사실 KDI가 사실 때 결정을 해야 할 때는 HP라는 게 있으면 굉장히 무기죠. 방어할 수 있는 법이 복잡해요. 근데 실제로 기재부가 한다면은 그냥 아예 HP 하지 말고 경제성은 이렇게 나왔어. 근데 이건 적재적으로 굉장히 중요해. 그러니까 경제성은 비록 0.4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우리는 해야 돼. 그렇게 말하는 게 당당하고 그게 더 정직한 거죠. 그래서 아예 그렇게 안 그러면 오히려 더 면죄부를 주는 이유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약간 적절만 나올 거거든요. 자, 두 번째는 그래도 굳이 HP 점수 내는 걸 고집한다면은 척도를 바꿔야죠. 뭐냐면 아까도 말했듯이 원래 그 HP에서 이렇게 두 대항 가지고 이제 9점, 총 17점으로 비율 척도로 하는 거는 원래 가중치를 내기 위한 거예요. 사실 대항 간의 가중치. 대항 간의 가중치를 낼 때는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사실 그것도 사실 논란이 있죠. 과연 그게 맞냐 논란이 있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이 어떤 뭐 가중치에서는 이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죠. 가중치 자체가. 이게 이거보다 몇 배 중요하다 하는 게 그건 뭐 논리적으로 맞다. 거기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어요. 보통이. 그런데 가중치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항목의 점수를 부과하는 건데 이게 맞는 거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거에 할 때 이런 거죠. 네. 이게 아까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사업 평가할 때 그냥 이렇게 그냥 사실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의 그 준비 정도를 봤을 사업의 준비 정도는 얼마큼 사업의 준비 정도에 점수를 매긴다는 거는 사업의 준비 정도는 얼마큼 돼 있습니까에 대해서 점수를 매기는 거죠. 근데 그걸 매길 때 사업을 시행, 미시행 두 대항 하는 거 아니죠. 그냥 이 정도 사업이 돼 있으면 이 정도 준비돼 있으면 충분히 사업을 할 만하다. 좀 부족하다. 그렇게 평가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평가하는 건데 근데 그리고 사실은 이런 거 할 때도 되게 이제 사업 평가할 때 잠깐만요. 이건 아까 조금 더 다음 거로 하면 되겠죠. 자, 보통 우리가 이럴 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관적으로 정성적으로 어떤 평가할 때 어떻게 해요? 보통 우리가 흔히 많이 하잖아요. 우리 행자로 5.7도, 7점, 9점 하잖아요. 그래서 5점은 매우 충분 보통 9 정도 이렇게 놓고서 그리고서 매우 충분히 5, 4, 3이 점수 비교하는 거죠. 사실은 서열 척도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점수 변화할 때 되게 등간 척도처럼 변화를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훨씬 더 직관적이죠. 평가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사업의 준비 정도를 봤을 때 이 정도면 뭐 충분하다. 굉장히 매우 충분하다. 이건 매우 부족해. 준비 정. 그러나 평가하잖아요, 보통. 우리 그렇게 흔히 지금까지 다 했잖아요. 다른 건 다 그렇게 하죠. 이것만 그렇게 안 해요. 자, 혹은 그러니까 5점 척도 아니면 9점 척도를 한다 그러면 사업 준비가 아주 완벽하다. 9점 만점. 전혀 안 돼 있다. 1점 최고죠. 그 다음에 보통이면 5점 정도. 또 이렇게 해가지고 한 9개 서열 척도에서 한 다음에 이걸 갖다 곱하기 0.1을 해가지고서 이제 중간.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주관적인 항목에 대해서 주관적으로 어떤 점수 표할 때는 이렇게 서열 척도처럼 해서 그걸 가지고서 중간 척도인 것처럼 그것도 보통 그렇게 하는 거지. 이거에 뭐 7배라는 둥 그렇게 하진 않잖아요. 자, 그래서 아까 다시 보면 이런 거죠. 근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게 점수가 한 0.75 정도 돼야지 이제 그 정성적인 게 0.75 정도 돼야지 정확히 한 0.72 정도 되면은 이제 경제성이 빨리 되는데 그 0.7 정도 되려면은 그렇게 이거는 그냥 0.9 이거는 계속 0.9, 0.8, 0.7, 0.6 그냥 요 점수대로 부여한 거예요. 요 점수대로 등간으로 점수 부여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적어도 경제성이 빵이라도 통과되려면 한 0.75니까 한 이 정도 돼야 돼요. 매우 적절할까? 절반은 매우 적절. 이만큼 돼야 돼요. 근데 지금처럼 하면은 약간 막 하는데 그나마 하는 게 아니라 약간 낫다고 막 하면은 0.75씩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죠. 사실은 근데 이거는 지금까지 KDI가 할 때는 KDI에서는 이걸 평가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걸 알고 있고 미리 교육을 해서 약간 적절만 해도 0.7이라는 거 이게 0.7이라는 거는 비시분서에서는 거의 뭐 나올 수 없는 점수다. 뭐 엄청 높은 거다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실제로 평가할 때 이 점수를 감안해 전환 점수를 알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가지고서 엄격히 매겨버리죠.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기재부로 가져간다. 그리고 지금까지 평가 경험이 있는 아마 여기다 아마 평가를 할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별로 그동안 해보지도 않고 별 학습도 없는 사람들이 하고 기재부가 하는 들 하면 근데 솔직히 나한테 양심적으로 하려고 해도 경제성 빼고 전체성 보면 사업하는지 안 하는보다 약간은 적절하지 체크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순간 경제성은 전혀 안 보는 거예요. 자, 다음 문제. 도대체 우리가 예타라는 게 애초에 도입한 게 적어도 너무너무 경제성이 아예 없는 너무 경제성이 형편이 떨어진 걸 최소한 하지 말자. 그래서 예산 낭비를 막아보자는 게 예타 도입의 취지인데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냥 도대체 예타는 존재할 이유가 있나? 그런 거죠. 예. 감사합니다. 패널 먼저 앞으로 나와주시죠. 뭐 재미있는 토론이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좀 꺼주시죠. 얘를 그냥 끄면 이걸 가지고 오시죠. 하나씩 끄실까요? 예. 자, 우리 김태일 교수님의 아주 열정적인 발표를 들었습니다. 그냥 약간 적절 그러면 되는데 그 약에 아주 그 액센트가 들어가서 약간 적절 얘기하는데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발표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패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제 오른쪽에 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재정실장 박노욱 박사님. 그 오른쪽에는 국회예산정책처의 박은영 분석관. 제 왼쪽에는 동국대학교 오영민 교수님. 그 왼쪽에는 한국개발연구원 이수일 박사님. 예, 정말 쟁쟁한 저희 패널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플로어에는 이 세션을 기획한 우리 연구위원장도 오신 것 같고, 그리고 정책평가의 이 태도이신 노하진 교수님도 와 계시고, 또 이제 예타를 같이 맡게 되는 조세재정연구원의 그 박사님들도 많이 오신 것 같고, 이화여대의 쟁쟁한 교수님들, 학생들도 많이 오신 것 같아요. 고려대학도 마찬가지고 여러 정말 단상 단아 아주 재미있는 토론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 나와 있는 순서대로 조세재정연구원의 박노욱 박사님께 토론 청해 듣겠습니다. 예, 예상했던 대로 저희 김태일 교수님 저희 동기거든요. 친구인데 제가 한참 선배같이 하는 동기예요. 예상했던 대로 여전히 연세가 드셔도 꼼꼼하고 아주 신랄하게 잘 분석해 주셔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는 우리 김태희 교수님이 분석해 주신 내용을 상당히 기본적으로 다 동의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정책 개편안이 논의될 때 사실은 다들 이제 서스펙트했던 게 이제 이런 방향으로 갈 것이라 사실은 좀 그런 게 있었고 이제 그 효과도 이제 분석해 주신 대로 그렇게 갈 것이라는 직관적인 사실은 그런 것들은 있었는데 실제로 이제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아주 엄밀히 보여주신 것은 아주 큰 기여를 논의에 큰 기여를 해주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릴 것은 이제 김태일 교수님의 기본적인 분석에는 뭐 다 동의하고 그런데 이제 조금 약간 다른 앵글들을 좀 넣어서 이제 개편된 제도에 대한 특징과 과거 제도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좀 저희들 나름대로 시각으로 재정 운영이라는 시각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게 이제 뭐 예타 제도에 대해서 좀 테크니컬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좀 크게 보면은 우리나라의 전체 어떻게 보면 어떤 그러니까 전문가들이나 어떤 행정 관료들의 역할이 무엇인가, 그게 어떻게 크게 정치적인 것 관련돼서 시프트하고 있는지를 사실을 보여주는 이제 뭐 그 전부터 추세는 진행되고 있었지만 아주 이게 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인 것 같아서 이제 그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논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과거 제도에 대한 평가는 일단 예타는 뭐 긍정적인 측면은 과거에 이제 개별 프로젝트 중심으로 일종의 필터링하는 기능을 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는 이제 예타가 없을 때는 이제 그 사업 부처가 사실 타당 조사를 하고 그걸 이제 예산 당국에 내면 그걸 보고 예산 당국에서 결정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고 사실은 그 대부분의 나라가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나라가 그렇고
그 예산 당국이 실제로 그 탈락한 조사를 별도로 하는 경우는 좀 찾기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칙적으로는 사업부처가 그 사업을 제일 잘 알아야 되고 잘 알고 정보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제대로 된 분석을 내면 예산 당국이 그걸 보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지 이제 예산 당국이 직접 하는 경우는 사실은 찾기는 힘들다고 그러다 보니까 예타가 우리나라의 유니크한 제도다 이제 그렇게 되어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당시의 문제 인식은 이제 그 사업 부처가 객관적이지 않고 거의 뭐 예타 조사를 하면 다 잘 포장해서 가져오니까 도저히 못 믿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 KDR을 활용해서 이제 별도의 과정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과는 일단은 어느 정도는 필터링하는 데 효과적이었다.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또 이제 부수적인 효과는 부실한 사업도 이 과정을 거치면서 사업 계획이 점점 충실화되어서 수준이 높아졌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크게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다운사이드라 그런다고 한다면은 첫 번째는 이게 역설적이게도 이제 그 사업 부처의 책무성을 약화시키는 사이드 이펙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원칙적으로는 이 자기들이 한 사업에 대해서 처음부터 기획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다 책임져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예산 당국이 중간에 개입해서 우리가 너 사업 계획성을 심사해 줄게, 조사해 심사해 줄게, 그리고 통과시켜 주니까 이 사이드 이펙트 어떻게 보면 부처 입장에서는 기재부가 통과시킨 거야. 예산 당국이 통과시켰으니까 우리는 뭐 일단은 면죄부를 받았다는 사실은 그런 식의 좀 이제 있으면서 사실은 나타난 행태가 첫 번째는 사업 준비가 될 때도 일단은 던지는 개수가 늘어난다. 두 번째는 이제 예타 통과 이후에 사실 정말 중요한 왜냐하면 예타 단계에서는 사업 계획을 충실시키려고 하긴 하지만 여전히 아주 초기적인 사업 계획입니다. 그래서 실제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부처가 실제로 이제 타선 조사를 하고 이제 실시 계획을 세우고 이런 과정이 사실은 훨씬 더 실질적으로 중요한 과정인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소홀히 되는 측면이 있다는 좀 필드에서 이제 비판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타 통과되고 난 이후에도 사업 기간이 연장되고 사업비가 증가하고 그러면 현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좀 그러니까 예산 당국이 이제 처음부터 개입함으로써 이제 나타나는 이제 부작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개편 방안에 대한 평가는 일단은 이제 우리 김태희 교수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경제성과 관계없이 어떤 사업이든 사실 거의 통과가 가능한 그런 이제 장치가 되었다. 이제 그게 확실히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그 말은 의미한 바는 이제 수도권이나 비수도권의 어떤 사업이건 관계없이 다 후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수도권이라고 이제 분리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근본적으로는 이 예타의 필터링 기능이 사실은 거의 뭐 그러니까 무력화시키려면 무력화시킬 수 있는 이제 그런 걸 갖고 김태희 교수님이 지적하신 대로 굳이 예타를 왜 하냐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올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상황이 되었다. 그렇지만 이제 실제로 운영이 중요하긴 한 거죠. 실제로 이제 정체성 평가에서 진짜 말씀하신 대로 패널이 그러니까 남은 질문은 그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패널 구성을 할 때 이제 과연 기획재정부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떤 분들을 패널을 구성할 것인지 이제 이 아시아의 패널의 이 정부위원회도 그렇고 사실은 뭐 다들 전문가들 객관성이 있고 좀 독립성이 있으면 좋은데 뭐 실질적으로는 상당히 이제 정부의 인텐션이 반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이 과정을 이제 실제로 패널 구성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남은 숙제인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실제 수도권 비수도권 지금 발표된 거는 이제 그 평가 가중치에 대한 변화, 평가 기준에 대한 변화 이 정도가 있는 거지. 이제 재정 운영의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과거에도 이제 예타의 좀 한계였다고 한다면은 개별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보지만 실제로 이제 정부가 이제 SOC 사업을 투자한다고 할 때 그 SOC 사업의 투자 큰 플랜 내에서 재원 배분이라는 그런 관점 사실 그거는 우리 KDI에서 이제 인정하시지만 이제 그건 고려하기 힘들었다. 그래서 개별 사업 중심으로 가는 건데 이렇게 이제 이 개편 아날리스의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이렇게 수도권 비수도권 이렇게 다 어떻게 보면 제너러스하게 만들어서 원하기만 하면 사실 다 통과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놓았다면 과연 그러면 그러니까 재원 배분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렇게 되면 더더욱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일단 SOC 사업에 대한 어떤 총량에 대한 통제 또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대해서 재원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내에서 사실은 이제 전쟁이 벌어져야 되는 구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게 없다면은 이제 이게
상당히 이제 재정의 규율이 이제 뭐 더더욱 약화되는 이제 그러한 이제 상황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오픈 퀘셔닝 아직까지 정부와 내는 이제 과연 이 평가 방식만 다른 거지 실제로 그러면 과연 이걸 어떤 틀 내에서 실제로 경쟁하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이제 그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아주 실질적으로 중요할 거라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러한 변화가 이제 상당히 이제 좀 다른 의미에서 의미하는 바는 기존의 어떻게 보면 뭐 현 정부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이제 재정 당국이 주도하던 어떤 재정 당국의 어느 나라가 사실 재정 당국의 그 키 펑션은 사업 부처에 대한 챌린지입니다. 사업 부처가 어떤 일을 할 때 그러니까 그 악역인 거죠 사실은. 예산 당국 입장은 이제 자기들이 살림을 잘 살기 위해서 해온 것들이 과연 부처에서 한 것들이 맞느냐 아니냐 챌린지하고 사후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하고 집행 과정도 모니터링하고 사실 이게 이제 키 펑션인데 이제 이런 변화가 이제 의미하는 바는 이제 재정 당국의 어떤 그러한 챌린지 펑션이 이제 약화되는 큰 문제가 있고 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그 KDI죠. 그러니까 지금 재정 당국이 하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기존의 예타는 거의 사실은 KDI에 위임되어 있는 그래서 이제 뭐 HP 같은 것도 실제로 정선적인 평가도 사실은 다 정책적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좀 예산 당국이나 다른 이 프로세스가 필요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사실은 KDI 위임했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전문가들에게 이제 거의 모든 것을 위임한 이제 그런 프로세스였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리스펙트가 어떻게 보면 뭐 어떻게 보기엔 따라서 아주 비정상적일 수 있고 보기에 따라서는 우리나라에서 아주 높게 이제 인정해주는 이제 그러한 거였다면 이제 그게 이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챌린지를 받았고 이제 무너지는 이제 그러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상당히 민주화의 과정에서 뭐 좀 더 참여적으로 만들고 그게 이제 불가피한 측면도 있긴 있는데 앞으로 이제 과연 이 행정 관료들이나 이 전문가들의 어떤 그런 영역과 정치적인 정무적인 영역과 이걸 어떻게 앞으로 서로 이렇게 시너지가 있게 만들 것인지가 상당히 큰 숙제로 남는 실제로 사적입니다만은 저희들이 이제 아주 모범적이라고 재정 운영에서 모범적이라고 볼 수 있는 스웨덴이나 네덜란드 같은 경우 저희들이 인덱스하게 스타디하고 같이 디스커션을 해보면은 거기에는 아주 복지국가이긴 하지만 아주 강한 그 피스컬 디스플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는 아주 투명하고 그러니까 어떤 재정적인 결정을 할 때는 그 코스팅이라든지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임플리케이션이라든지 이런 건 아주 분명하고 또 하나의 특징은 전문가들이 그거에 대해서 자기들이 분석을 하면은 언제든지 그러니까 심지어는 행정 관료들도 이제 예를 들면 뭐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 아주 믿기 힘든 케이스인데 예를 들면 이제 브렉시트 됐을 때 이제 이제 네덜란드 수상이 이제 브렉시트 했으니까 거기에 있는 이제 기업들 헬퍼를 우리 암스테르담이나 이제 네덜란드 옮기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법인세를 낮추자. 이제 그걸 이제 발표를 하는 정책을 하겠다고. 그랬더니 이제 그 상무부 내에 있는 한 디비전이 있습니다. CPB라고 이제 이런 어널리시스를 한 외형상은 전혀 독립적이지 않고 법적인 독립성도 없지만 실질적으로 독립성이 있는 기관에서 분석을 해서 자기들이 볼 때는 법인세 낮춘다고 그런 거 되지 않는 효과 없다라고 총리가 발표했는데 바로 발표를 한다는 거죠. 한 일개 행정부 내에 분석하는 부서가 이제 그런 걸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들한테 와서 어떻게 독립적이냐 물으면 아무도 안 믿는데요. 그러면 이제 대표적으로 말하는 사례가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게 보여주는 바는 그 엄청난 그러니까 전문성과 객관성과 그랬을 때 정치적인 인터피어런스를 받지 않고 보이스를 낸다는 거죠. 그게 뭐 정치권에서 바꾸면 그 다음 문제고. 그러니까 사전적으로 그걸 갖다가 이렇게 뭐 마사지하고 매스킹하고 없애고 이런 프로세스가 이제 작동하지 않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갔을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어떻게 보면 아주 긍정적으로 보면은 정무적인 프로세스와 이제는 우리 전문가들이 하는 프로세스를 아예 구분해서 어떻게 보면 예타를 운영하는 기관 입장에서는 좋아진 겁니다, 지금. 그 이제 정무적인 부담을 안 줘도 되니까. 우리는 객관적으로 분석해서 의견만 말하면 넌 알아서 뭐 패널 어떻게 무슨 알아서 결정하고 그건 그쪽 책임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이 분명해졌다는 건 좋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HAHP라는 형태로 해서 또다시 이제 불투명한 과정으로 이렇게 매스킹 해버리면 이제 그 효과가 떨어지는. 그래서 그 부분은 상당히 동의하면 HP를 더 이상 하지 말자. 저도 HP 했지만 사실은 이 HP 이걸 내가 했는데 이게 실제로 임플리케이션이 뭔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그냥 적절하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막 점수를 막 해가지고 이제 하니까 내가 하긴 했는데 이게 진짜 실제로 이거에 대해서 마지막 내가 뭘 말한 거지? 아니 이걸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참 잘 지적해 주셨고, 그래서 아예 투명하게 이게 정무적인 파트, 전문가들이 말한 파트를 아예 구분해서 국민들 앞에 그렇게 보여주고, 전문가들이 의견이 일치만 뭐 정무적인 판단을 이렇게 오버라이드 한다라는 게 분명하면 이제 정무적인 쪽에서 책임을 지는 거고, 그래서 아주 긍정적으로 본다면 그 과정으로 아예 갔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제 생각이에요. 이사님. 네, 고맙습니다. 이 다른 나라에서 정말 우리나라에 대해서 부러워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이 재정 제도 관련해 가지고는 이 어떤 예사라는 그러한 제도를 굉장히 부러워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부러워하는 부분은 기관인데, 다른 나라에 가면 우리나라에도 KDI 만들어 주세요가 제일 그쪽에 긴급한 정책적인 요구입니다. 그래서 사실 정말 이러한 부분이 있었는데, 어떤 이러한 KDI의 어떤 전문성 그리고 어떤 합리성 이러한 부분이 정책적인 민주성과 어떻게 이제 이 조율을 이룰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강동욱 박사님께서 이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순서대로 동국대학교 오영민 교수님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말씀해주신 강동욱 박사님하고는 국제재정연구원에 있을 때 데이터도 한번 수행해보고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이 있었습니다. 사회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예타는 우리나라에서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우리나라에서만 운영하고 있는 좀 매우 독특한 제도고 다른 나라에서 많이 부러워하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10여 년간 이제 운영을 해오면서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최근 좀 많이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이제 김태 교수님께서 이제 좋은 발표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자료를 이렇게 하나하나 다 분석하시는 거에 굉장히 많이 요구라든지 힘드셨을 것 같은데 고생하셨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토론은 일단은 김태 교수님이 쓰셨던 그쪽 중심하고 미시적으로 그다음에 좀 거시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예타의 조금 다른 측면들, 이번 개편에서 논의되지 않았던 다른 측면들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하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김태 교수님의 논문에 대해서는 큰 이견은 없고요. 다만 조금 하나 부분만 조금 더 추가를 해주셨으면 어떨지. 그러니까 이 개편대로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하셨었는데 이제 하나의 시나리오만 조금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비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는 35%를 가정하고 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레인지가 30에서 45%까지 있으니까 뭐 30% 제일 낮을 때 아니면 뭐 제일 높을 때 이렇게 하면 좀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을 부분인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조금 해주셨으면 어떨지. 그래서 그것도 한번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뭐 대안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를 제시하셨는데 다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은데 이제 박명국 박사님께서는 첫 번째 안이 좋다고 하셨는데 기재부가 받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 HP라는 게 뭐 실용성이라든지 실효성의 문제는 치더라도 이제 뭔가 대외적으로 이렇게 엑스큐스하는 측면이 있는데 나름대로 절차를 갖고 했다고 하는데 이제 혹시 없어져 버리면 이제 이렇게 제도가 이렇게 결정이 났을 때 이것들 좀 비판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서 2번이나 3번, 특히 저는 이제 3번 최소한의 이제 이렇게 이제 기재부가 지정평가위원회를 통해서 이렇게 하게 된다면 정성적인 요소가 이제 많이 반영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많이 무력화될 수 있을 측면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 BC의 최소 기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BC가 0.1, 0.2 이렇게 통과되는 이런 패단을 막기 위해서 어느 정도 이제 최소 기준을 설정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김태 교수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재정성과평가위원회 이게 이제 정체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이거 어떻게 운영할지가 대해서 좀 명확하게 개편안에서 논의가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잘못 악용되면 이제 박명국 박사님께서 우려하신 대로 거의 대부분의 이제 예타 신청 사업들이 통과되는 이런 부작용이 나올까봐 좀 걱정이 되는데. 제가 이제 예타를 이제 해본 경험으로 봤을 때는 이제 어느 정도 연구를 하면서 예타를 수행하면서 이제 사실은 판단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사법처에서 내는 그 자료들이 굉장히 부실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예타를 수행하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업그레이드되고 좀 보완이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그 자료의 측면에서 연구진의 생각이라든지 편향성이 조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가지고 이제 평가위원들이 판단하게 할 텐데 그래도 이제 이 구성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거버넌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조금 명확하지가 않은데 제 생각으로는 기재부가 그냥 자의적으로 이렇게 성과평가위원회를 이렇게 구성하기보다는 좀 우리 그 여러 가지 위원회라든지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것처럼 좀 객관적으로 좀 뻔뻔히 하긴 조금 어렵겠지만 그래도 좀 큰 의미가 있는 것들 같은 경우에는 좀 학계에서 추천을 받든 그 연구기관에서를 추천을 받든 아니면 뭐 사업을 제출한 부처에서 받든 기재부 같은 좀 이렇게 이 평가하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좀 투명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확보하는 장치를 만들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김태 교수님이 발표한 거 외에 이제 이번 개편안에서 논의 안 했던 논의가 좀 안 됐던 부분인데 이제 사회 분야 그러니까 지금 이제 SOC 중심으로 했는데 사실은 제가 2015년에 연구하면서 이 사회 분야 쪽에 이제 예타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제 예타가 시행되지 않은 경우 최근에는 이제 많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왜 예타가 시행이 되지 않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투명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 분야 쪽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앞으로 많이 하긴 할 것 같은데 이제 어떻게 좀 발굴을 할 건지 그리고 어떤 대상 사업을 선정할 건지 그리고 대상 사업을 선정한 이후에 이 사회 분야, 사회복지 분야의 그 사업들을 어떻게 이제 예타를 할 건지에 대해서 조금 논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사실 이제 한번 복지 프로그램은 한번 이제 그 들어오면 이제 단기간에 걸쳐서 이렇게 굉장히 재정적으로 부담을 주고 또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한 번 시행하면 이제 없어지기 쉽지 않은 건데 이제 이 사회 분야 부분에 대해서 예타가 좀 더 앞으로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강록 박사님하고 잠깐 연구를 했었는데 이제 재정 여력을 감안한다거나 아니면 뭐 몇 년에 걸쳐서 몇십조가 들어가는 뭐 아동수당이라든지 기초연금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핀란드에서 하는 이제 기본소득에서 이제 실험을 했었는데 좀 개편안에는 예타를 가능하면 단기에 끝나겠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런 대규모 이런 복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실험적 방법론에 의해서 좀 이렇게 검증을 한 후에 이렇게 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 것들을 조금 추가적으로 도입을 하면 어떨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고 마지막으로 그 이번 개편에서 안 다룬 게 이제 예타 면제 조항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10개의 예타 면제 조항이 있죠. 사실 그게 이제 어떻게 이제 선정이 되고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굉장히 아직 투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잘 아시는 다대강 산업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재난안전 쪽 관련해서 면제를 받았었는데 사실 그때 예타가 제대로 작동됐었으면 그런 어떤 좀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논란을 좀 잠재울 수 있었던 그런 측면이 있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재난안전보다 이제 맨 마지막에 10번째 있는 이제 기타 사회적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서 기재부가 정성적으로 이렇게 면제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도 제가 알고 있는 학계라든지 아니면 연구 보고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이렇게 결정이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금 보고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명확하게 예타 면제 사유라든지 예타 면제 요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어떨지. 그래서 뭐 굳이 제 생각은 재정성과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면 이제 예타를 시행하고 나서 이것들에 대해서 이제 HP를 하는 그런 기관이 아니라 이 재정평가위원회가 독립성과 투명성을 가지고 조직이 된다면 예타 면제 같은 것을 할 때도 그런 것까지 심의를 할 수 있는 좀 투명하고 좀 객관적인 조직으로 운영을 하면 어떨지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뭐 제가 그 요약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이어서 이 KBI의 이수일 박사님께 질문을 요청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박사님 가능하시면 이 지금 주로 HP에 대해서 이것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좀 많이 있는 거 같으니까 그 부분도 조금 왜 이 HP를 예타에서 하고 있는지 하는 부분도 조금은 그 존재 이유 같은 게 설명이 가능하시면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그 2005년도에 KBI에 와서 아마 2006년부터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2014년도에는 예산 실장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 제도에 대해서 바닥에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많이 알린다고 생각했는데 그 교수님 분석은 굉장히 분석적이고 꼼꼼하게 분석하신 것 같고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이제 사실 전반기 분석이 안에 들어가 있고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있는데 보게 되면 전반기에는 뭔가 정책성 분석이 무슨 역할을 좀 한 것 같은데 그 뒤로 넘어오게 되면 정책성 분석이 사실은 거의 역할 못하고 경제성 분석에 의해서는 변별이 다 됐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교수님이 생각하실 때는 이게 좀 약간 긍정적이다.
있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고 아까 표현하실 때 전반기에는 뭔가 정책성 분석 관련돼서 뭐 관리가 잘 안 되다가 후반기도 좀 관리가 되면서 뭔가 된 거 아닙니까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해석도 좀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책성 분석이 왜 그렇게 됐는가라고 하는 건 밑에 바닥에 있는 얘기를 해보면 기본적으로 경제성 분석은 정량 분석의 수치가 나옵니다. 근데 정책성 분석은 지역 낙후도 빼면 사실 다 정성적인 그런 분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감사원하고 사실 관심이 계속 좀 높아졌습니다. 그 예사에 대해서. 그래서 그 연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기를 디펜스하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경제성 분석 쪽으로 가는 거예요. 수치. 정성적인 것들에 대한 어떤 뭐 재량적 판단에 대한 그 입증하기가 너무너무 어렵기 때문에 사실 자연스럽게 경제성 분석을 가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그 관리하는 공공투자센터 입장에서도 자연스럽게 그쪽에 대한 광주점이 그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분석이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되면 경제성 분석에는 뭐 비용팀, 수요팀의 팀이 꾸려지고 각각에 되면 2천만 원씩 넣어가지고 전문가를 만듭니다. 그 외부 조력을 받아서 굉장히 전문적인 분석이 이루어지는 반면에 정책성 분석은 실제는 PM 혼자서 하는 거고요. 사실 꼭지도 한 두세 페이지 씁니다. 그렇게 쓰고 이제 계속 조사가 이루어지다 보면 유사한 조사가 쭉 이루어지면 약간 템플릿 같은 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약간 갈아 끼는 형태로. 이제 이렇게 되면 사실은 이게 사실 어쩔 수 없는 과정이었는데 사실 어쩔 수 없는 과정이었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이 연구자 입장이나 공투 입장에서 보면 뭔가 품을 엄청나게 경제성에 엄청나게 품을 들였어요. 정책성 분석 품을 그렇게 많이 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품을 그렇게 많이 들이지 않은 정책성 분석에 의해서 뭐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사실 바라지도 않고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그쪽에는 차이를 별로 안 주는 방식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제성은 이런 분포가 이런데 정책성은 이렇게 되니까 사실 약간 무의식적 아니고 의식적으로 그쪽에 변별을 좀 줄이자라고 하는 그런 게 있었던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성이 사실 이런 역할을 하게 된 건데 이게 사실 뭐 이게 바람직한 방향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바람직한 방향인지 잘 모르겠고 그렇게 되어왔다는 것이 실제로 보게 되면 요즘엔 어떻게 되냐면 이제 그 실현 많이 알려져가지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책성 분석은 뭔가 변별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사업부도 알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기재부 가서 중간 보고 하지 않습니까? 중간 보고 최종 보고 하는데 중간 보고 할 때 뭘 갖고 하냐면 경제성 분석 결과를 가지고 갑니다. 정책성 분석 결과는 아직 안 나왔어요. 근데 가면 뭐 경제성 분석 결과 BC를 그때 까는데 깔 때 한 뭐 0.65에서 0.8 얼마 이 사이에 나오면 바로 사업계획 변경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BC 올리기 위해서. 정책성 분석 나오기 전에. 어차피 정책성 분석은 그냥 거기서 왔다 갔다 할 거니까 이거 올리려면 BC 올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바로 가버립니다. 그게 이미 다 알려진 그런 풍토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과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제 정책성 분석의 실효성이다라고 하는 게 상당히 제가 주관적 판단할 때는 상당히 이제 약해져 왔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이후의 연원을 따져보면 사실은 감사합니다. 사실은 거기에 대응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2012년도에 사실은 감사 세게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2015년도에 한 번 더 들어왔을 때 2012년도에 들어왔을 때 그 전에는 아마 그 원고를 보시면 알겠지만 저기 주어진 항목 외에 사업 특수평가 항목이라고 하는 걸 넣어요. 그러니까 사업마다 정말 특수하게 평가할 것이 있다라고 하면 예를 들면 제가 2007년도에 예탈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농어촌 지역에서 방대역 인터넷, 초고속 인터넷만 까는 사업이 있었는데 그건 정말 보편적 서비스 차원에서 농어촌을 까는 거거든요. BC가 0.76이 나왔습니다. 정책성 분석에다가 사업 특수평가 항목 집어넣어가지고 통과가 됐거든요. 감사를 얼마나 세게 받으려면 제가 그걸 디펜스하기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2012년도 이후 감사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이후하고 이전을 비교해보면 사업 특수평가 항목을 집어넣은 사례가 그 이후에는 한두 건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이제 넣지 않아요. 그 사례가 왜 그렇게 돌아가는가 동학을 생각해보면 사실은 가장 크게는 제가 생각할 때는 감사 아니면 이런 측면이 굉장히 커요. 그쪽으로 가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교수님께서 보여주신 결과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될 수도 있지만 그 공부에서 또 무지무지 노력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조금은 부정적으로 보면 그런 경향, 정책성 분석의 실효성이 사라져가는 그런 과정이었다라고 보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연원은 아마도 감사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개편안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면 먼저 가장
항목과 가중치 변경 얘기 있는데 이제 교수님께서 잘 분석해 주셨지만 아까 보면 2009년에서 2018년 보면 수도권하고 비수도권 간에 뭔가 HP 숫자는 되게 비슷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 수도권 지역은 경제성에서 조금 유리한데 비수도권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균형 발전 그 항목을 온전하게 보상해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해서 사실 지금까지 맞춰왔고 굉장히 뭐 이게 비수도권에 대해서 뭐 지역균형 발전 항목을 늘려야 된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지난번에 계속 있었던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은 굉장히 온전한 방향으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막아주는, 잘 절충해주는 그런 단계까지 와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약간 정무적인, 정치적인 그런 고려를 뺀다라고 하면 항목이라든가 아니 지역은 가질 필요는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생각인데 그 다음에 좀 오늘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HP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 그간의 역사, 뭐지 이 얘기부터 좀 시작하겠습니다. 그간의 역사를 잘 아시겠지만 그 1년 만에 끝나면 그 기재부에서 그 공공투자 발전사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혹시 예산에서 개선할 거 있으면 보내주면 주세요. 그럼 저희가 올리는 1번이 뭐냐면 HP 좀 가져가 주세요. 그러면 그쪽에서 뭐라고 하냐면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때만 됐어요. 그럼 기재부에서 이거 아시면서 왜 그러세요? 근데 지금 시킵니다. 그게 이제 텐션인데 기재부는 사실은 그 시어머니가 둘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국회고 하는 감사원인데 HP가 여기 KDI에서 0.5가 나왔는데 얘들 0.5를 넘겼는데 사업 이행 쪽으로 한다. 국회는 가만히 있지 않고 거꾸로 안 나왔는데 사업 시행 쪽으로 간다라고 하면 감사원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0.5라고 하는 게 그냥 신성시 되고 그걸 자기가 책임지기 어려우니까 KDI에 계속 맡긴 겁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또 기재부는 정부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매년 예산안 통과시켜야 되고요. 국회 협력이다라고 하는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정부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고. 근데 그런 정부적인 판단을 가려면서 KDI는 한 단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갈등이다라고 하는 텐션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건강한 텐션이고요. 어떻게 보면 이게 그거 속한 사람 입장에서 너무너무 힘든 밖에서 보면 그 결과가 굉장히 건강하겠지만 안에 있는 사람 너무너무 힘든 과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KDI 공투에서는 제발 좀 가져가라. 우리가 사실 마치 예산 낭비해서 해야 되는 게 맞고 왜 KDI가 이런 걸 해야 되느냐. 그리고 신문에서 자꾸만 KDI 예탁 통과해가지고 계속 KDI 보면 요즘 많이 나오는 얘기가 KDI 본원 얘기는 안 나옵니다. 공투에서 나오는 예탁 통과 어떻게 되는 신문에서 그런 게 나오니까 연구원에는 박사들 불만 되게 많거든요. 사실 예타와 관련돼서 저희 원장님 오시면 한 3분의 1은 국회의원 전화 받느라고 그거 국회 갔다 왔다 그 일로 다 보냅니다. 3분의 1은. 그러니까 많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뭔가 이렇게 제 기능을 찾기 위해서는 HCC를 보내서 흥미는 알아서 좀 하게 하는 게 맞다. 그래야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뭐 건강 기능 한다라고 하지만 이게 얼마나 가겠냐라고 하는 거죠. 좀 더 원칙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거고 예산 당국에서 책임을 지고 사실은 지금 도망가지 말고 책임을 지고 그거에 대해 판단하는 게 맞다라는 거고 그러면 저는 사실은 HP 예산안을 가져가는 건 찬성합니다. 찬성하는 입장이고 저는 오히려 지금까지 계속 안 해왔거든요. 가져가라고 해도 안 가져가다가 지금 입장이 바뀐 겁니다. 그만큼 이제 KDI 간극이 이게 심해진 겁니다. 갈등이 굉장히 심해져 온 거고요. 사실은 지금 안에 더 제가 요즘에 어느 정도까지 심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이제 기재부하고 KDI 공공투자 갈등은 이로 말할 수 없이 심해져 있는 상태고요. 그 상태에서는 사실은 가져가는 게 맞는 상태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이제 가져가게 되면 그 교수님께서 걱정하셨던 거는 사실은 이거 경제성 하나도 없어도 약간 적절만 때리면 바로 가지 않겠느냐 그러하시는데 이론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항목을 보더라도 약간 다른 변수들도 다른 항목들도 있기 때문에 아주 약간 적절이다라고 해서 그렇게 갈 수 있는 건 아니고 조금 더 이렇게 하긴 해야 될 텐데 물론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라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재현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감사라고 하면 문제되면 지금까지 버텨왔던 건데 만약 감사가 있는데 이거 갖다가 사실은 BC가 0.2 나왔는데 통과된 사례가 있다라고 하면 그걸 어떤 식으로 디펜스 할지 오히려 제가 생각할 때는 기재부 입장에서는 만약에 재정사업 투자를 그런 데서 그런 식으로 만약에 숫자가 나왔다라고 하면 오히려 거꾸로 이거 너무 민감하니까 좀 조율해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기재부 재정국의 입장에서는 그런 입장을 가질 거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그런 게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제가 생각할
아직 가능하지 않다는 거고, 감사는 감사를 무릅쓰고 기재부가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그거는 그만큼 정책성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아니면 정말로 예산안 통과라든가 뭐 이런 거와 관련돼서 정말 이건 해줘야 되기 때문에 뭐 이런 차원이다라고 하면 뭐 통치 차원이든 무슨 차원이든 뭐 정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그 대안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사실은 이게 그 AHP를 뭐 어떻게 저도 가느냐 마느냐 상관없이 사실은 그 대안 2가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실제로 보면 약간 적절인데 야 배수가 3배가 된다. 아무도 그런 생각 안 하고 평가합니다. 사실은 AHP에 들어간 사람도 정말 예타 실장만 알고 있고, 예타 실장하고 그리고 AHP 분석하는 사람만 알고 있고요. 나머지 사람은 거의 모릅니다. 거의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분은 와가지고 약간 적절이다라고 하면 1.15 뭐 이렇게 되겠지, 0.5나 이런 되겠지, 이게 뭐 0.7 이렇게 되는 전혀 생각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점수 부여하는 척도로 갖다 등산으로 하는 게 되는 것은 저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가중치 산정할 때도 저는 사실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중요하다라고 할 때 3배가 된다는 사실 그렇게 판단 안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도 등산으로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또 하나는 뭐 당연하겠지만 그 경제성 분석도 이렇게 약간 S자 커브 이렇게 있는데요. 사실 그것도 자연스럽게 같이 바뀝니다. 이렇게 저희가 등산을 받게 되면 그것도 사실은 지금 좀 약간 비효율적으로 비합리적으로 부여되는 것에 따라서 그려진 그림이기 때문에 같이 바뀌게 돼서 같이 바뀐다는 부분을 볼 것 같고요. 그 대안 1에 대해서는 뭐 아까 그 사회자께서 그 말씀하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AHP라고 하는 게 이런 약간 현실과 떠나서 만약에 지금 대안 1과 같이 이제 항목별 분석결과 쭉 준 다음에 최종 결과에서 사업 시행, 미시행 이렇게만 주게 되면 그 과정에서 어느 항목들에 어떤 가중치가 부여가 되었고, 그래가지고 그 중에서 어떻게 따라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면 그게 다 사장돼 버리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것이 사실은 투명성이라든가 아니면 책무성과 관련해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고 생각합니다. 외부에서 사실 감시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감시할 수 있어야 되고, 사실 H 항목별로 가중치를 거기 위원회나 아니면 기재부의 입김을 받든 말든 가중치가 어떻게 부여가 됐는지 사실 외부에서 감시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이 정말 사실 정상이 맞는 게 사고는 다 다를 텐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그 지금 AH를 산출하는 단계를 없애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정리하기 어렵고요. 실제로 보면 큰 방에서 올 때 대안 이와 같이 뭔가 이렇게 틀을 바꾸면서 좋은 것이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금 드린 거 보면 회의장에서 하는데 좀 이상한 얘기인가 그런 차원에서 조금 더 알려놓고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조세재정연구원 같이 이제 경쟁 이렇게 굉장히 순기능에 대해서는 사실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회의자가 혼자 하게 되면서 굉장히 고리타분하게 매너리즘에 빠진 부분이 분명히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같이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는데, 근데 이제 지금까지 20년 가까이 이렇게 오다가 최근에 와서 바뀐 거란 말이죠. 근데 이 바뀐 과정이 사실 보면 해석되기에 따라 좋지 않은 게, 굉장히 기재부랑 회의자의 사이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만들어진 그런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좀 견제해야 될 필요는 있는 부분이, 예를 들면 두 기관에 기재부가 어떻게 조사 사업을 갖다 배분할 건지, 그런 것도 많이 감시가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정치 HP만 가지고 기재부가 정부가 입김을 넣는 거 아닙니다. 정책성 분석만 가지고 입는 게 아니고, 사실은 넣으려고 하면 경제성 분석과 관련해서도 예를 들면 비용이라든가 편익 항목들 어떤 항목을 잡을 건지, 어떤 항목을 식별하고 그 항목들에 대해서 어떤 방법론을 쓸 건지, 그리고 어떤 숫자 집어넣어서 계산할 건지, 숫자와 관련돼서는 기재부가 들어갈 입김 별로 없지만 방법론의 선택이라든가 아니면 편익이라든가 비용 항목 식별하는 거 관련돼서는 만약에 입김을 넣는다라고 하면 상당히 넣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일단 무지하게 이제 버텨온 거고요. 공정하게 버텨온 건데, 이후 이제 그게 어떻게 진행될지는 지켜봐야 됩니다. 예. 실질적으로 예사의 그 수년간 하시고 실장까지 하시면서 많은 그 고민했던 얘기를 저희가 들을 수 있었고요. 지금 그러한 사업 지출에만 예타가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조세 지출에도 예타가 있고요. 이러한 정부 사업뿐만이 아니라 공기업들이 하는 것까지도 지금 예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조세 지출 같으면 예타는 당연히 조세재정연구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이제 KDI랑 같이 하고 경쟁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또 이제 그런 부분도 있는데, KDI하고의 어떤 그 정부하고의 어떤 그 거리 부분도 좀 그 영향을 미쳤겠지만, 아마
그것보다는 훨씬 더 원칙적인 측면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계속 지금 저희가 문제 삼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24조가 면제가 되는 것은 이건 제도에 취지 안 맞는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원칙적인 제도를 어떻게 좀 바꿔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아까 두 시어머니가 있다고 그랬는데 감사원하고 국회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국회 예산정책처가 이 시어머니의 그 머리 부분을 담당을 하고 있는 그런 기관인데 그 예산정책의 박은영 부속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연구자료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을 준비해 주시는 분이 많이 배웠는데 오늘 많이 배우고 좋은 말씀 진짜 감사드리고 앞에서 이미 많은 좋은 말씀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 국회에서 약간 우려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개편안을 보면서 실제 운영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깊은 고민 없이 뭔가 제도 자체만 보고 있는 건 아닌지 거기에 대한 좀 우려가 있습니다. 아까 그 오영민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사실 저희 쪽에서 볼 때는 무엇보다도 문제점 중에 하나가 굉장히 교묘한 방법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그 면제 조항들 교묘하게 해석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예타를 받아야만 하는데 받지 않는 그런 운영 방식이 많이 나타나고 최근에 이슈가 됐던 것 중에 하나도 어촌 유지 관련 사업이라고 해서 분명히 하나의 사업이고 전체적으로 사업으로 보면 3조 정도가 들어가는 사업이었는데 이걸 다 프로그램하고 사업을 쪼개기를 해서 300억 좀 안 되게 만든 다음에 이거를 이제 수행을 한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 이런 사례가 하나씩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어쩌다 나오는 사례들이 아니고 사실상 굉장히 많이 관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실상 국가재정법상 좀 더 사업을 신중하게 하고 정부에서 어떤 재정 통제 기능으로서 이 예타 제도를 만들어왔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외부에서 굉장히 좋게 판단하고 있는 그런 제도인데 이 면제 조항을 만들어놓고 유예하는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부분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만약 사실 이 위원회 측면도 김태일 교수님 지적까지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보다 좀 수월하게 이렇게 그 타당성 통과가 되지 않나 이런 우려가 있는데 이 위원회를 정말 운영을 제대로 한다고 한다면 이 위원회에서 이 면제 조항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판단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위원회를 만드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그동안 예타 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항상 그렇게 예타제도의 독립성, 책무성, 전문성 이런 것들을 얘기했는데 위원회를 예산 당국에서 직접 하다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관리가 될까의 문제에 대해서 또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제도는 좋지만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제도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어떤 행태가 사실상 제도의 실질적인 효과라든지 이런 걸 좌우한다는 측면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같이 들어가서 있어야 되지 않나 싶고 그러한 측면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도 이제 학계에서도 많이 말씀해 주시고 운영에 대해서 많이 자, 그러면 저희 그 패널들의 토론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금 저희 플로어에도 굉장히 이쪽 분야의 전문가들이 많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한 두 분 정도 초청해서 이 질문이나 코멘트를 듣고 그리고 발표자에게 기회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해야 되나? 내가 그 우리 박한준 박사님 열심히 보고 있는 거 알지? 예, 조비재정연구원 박한준입니다. 워낙 오늘 김태일 교수님 발표도 잘 들었고요. 이 토론 중에서도 중요한 얘기들 많이 해주셨는데 이제 이게 저희 연구원도 KDI가 하면서 그렇게 긴장관계를 유지하고 하면서도 이제 예타 사업을 수행하는데 많은 고민이 있고 그걸 또 옆에서 봐왔기 때문에 사실은 쉽지 않은 작업이라고 해서 이게 그런 두려움 약간 걱정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이제 저희들 그 내용들을 좀 파악하는 데 오늘 좋은 기회였던 것 같고 저는 다른 이야기들은 많이 나왔는데 지금 토론에서도 이야기 나왔는데 좀 고민하고 있고 앞으로 이거에 대한 좀 고민과 과제나 그런 연구가 많이 좀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부분이 이 SOC는 이제 많은 것들이 모듈화돼 있고 거기에 대해서 진행이 되는데 이제 사회 복지 서비스나 그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다 보니까 앞으로
기타 재정 사업에 대한 예타가 상당히 그 수요가 많아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거기에 따라서 그 이슬 박사님 지적해 주셨지만 이제 비용 편익을 어떻게 측정하느냐의 문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거기에 대한 방법론들 같은 것들이 좀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아요. 또 기타 재정 사업 같은 경우에는 방법론들도 상당히 차별화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오히려 이 SOC 사업들에 비해서 디펜스하기가 상당히 더 어려워질 것 같다는 그런 걱정이 있어서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뭐 거기에 대해서 뭐 어떤 방향성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다면 앞으로 저희 뭐 조소연도 시작하는 단계에서 다시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분? 네. 예, 저는 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R&D 쪽에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예, R&D. 예, 지금 면제된 사업이 있어서 그걸 또 담당을 하고도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이제 일반 그 예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고 저희도 예탄 하고 있긴 하지만 저희는 그 이공계 출신들이 많고요. 저 같은 경우는 좀 다릅니다만 그 예탄하는 제도 이런 것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해하고 또 배우고 싶어서 오는 것 같고요. 그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교수님 발표도 정말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패널분들 말씀도 많이 듣고 또 KDI는 저희가 좀 모범으로 삼아가면서 좀 배우고 어떻게 하고 있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또 그쪽에서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예 R&D 같은 경우는 근데 오히려 제도 개편이 먼저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하려는 것들을 볼 때 저희는 이 개편이 또 되면 우리 R&D가 개편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또 개편이 될까? 이런 두려움에 좀 떨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우선 기재부 예타 개편안에 대해서 몇 가지 사례를 좀 소개를 R&D에서는 지금 어떻게 개편이 됐는지를 좀 소개를 드리면서 그 부분 정도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 오히려 지금 너무 많이 개편을 심하게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수도권, 비수도권 같은 경우에 이제 아예 항목을 아예 없애버린다는 얘기를 하는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부처에서 반발이 무척 심했습니다. KDI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관의 그 위상이랄까 기재부와 대등한 갈등 관계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과기부하고 갈등 관계가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이 아예 가중치 없애고 막 그런 걸 했었는데 저희는 어떻게 그걸 조절을 이걸 1차적으로 했냐 하면 그 부처에서 무척 그런 반발이 심했습니다. 저희는 기재부와 그러니까 과기부한테도 저희가 약한 기관인데 다른 부처들이 저희한테 그런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결과를 발표했을 때 더 힘든 상황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서 항상 했던 얘기가 뭐냐면 이제 수도권 비수도권에서 이제 불리하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처럼 아니 왜 R&D 예타에서 이렇게 경제성이 높으냐, R&D 경제성이 말이 되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개편이 된다면 처음에 경제성이 상당히 높았는데 지금은 가중치를 10%까지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그 AHP에 참석하는 자문위원들이 이공계분이 한 4분 이상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실제로도 그 경제성 부분을 낮게 AHP를 줄 경향이 강하고요. 그래서 이제 경제성을 낮게 줄 수 있고 그래서 10% 정도 되면 그게 대세 영향을 미칠 수는 없거든요. 이론상으로는. 그래서 이제 그 기술성을 60%까지 줄 수 있게. 그러니까 R&D니까 기술이 좋은 거면 이게 나중에 사업이 잘 되고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자는 그런 가정을 많이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아예 없애겠다고 그러는데 굳이 이렇게 무리하게 제도를 강력하게 바꿀 필요가 있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들고요. 그 다음에 AH평가 그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한다 그랬는데 이것도 지금 제 개인적인 판단이 들어있어서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부작용이 무척 큽니다. 왜냐하면 AHP를 기존의 그 자문위원들 6개월 지금 저희는 단축이 돼갖고 6개월 안에 어떻게든 끝내야 되거든요. 실제로 한 5개월밖에 안 주고 있는데요. 어쨌든 5개월, 6개월을 같이 전문가분들이 본사에 계신 분들도 참여하시는 때가 가끔씩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AHP 평가를 하는 것하고 이 그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는 수많은 안건들이 같이 올라오거든요. 저희도 모르죠, 그죠? 예, 연구개발평가 자문위원회라는 걸 과기부에서 따로 꾸립니다. 비슷한 형태인 것 같거든요. 근데 거기에 올라가면 그때 그분들의 어떤
이해도 그때 관심 그거에 따라서 그냥 바로 6개월 동안 했던 것들이 바로 결과가 바뀌어버리는 그 결과가 나옵니다. 실제로 저희는 예타전의 기술성 평가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정체성이나 경제성보다는 기술성에 집중을 해서 그거를 통과를 하면 예타에 들어옵니다. 하나의 스크리닝이 있는데 이번에 그거를 여기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같은 데서 평가율을 확 높여버렸습니다. 근데 저희가 의심하기로는 관심 사업들이 좀 많았다 이거는. 그래서 예전보다 훨씬 많은 비율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비율로 통과를 해버렸고, 그래서 저희가 2분기 작년 마지막 분기에는 한 2년치를 한꺼번에 예타를 시작하게 된 그런 사례까지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되게 위험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 예타 기간 단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6개월로 해서 저희가 되게 그것 때문에 그 제대로 된 예타를 할 수 없는 경우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 장관님이 그 제일 관심 있는 게 예타 6개월이거든요. 근데 장관님 바뀌시면 이게 좀 나아지겠지 하고 담당 공무원들도 열심히 기대를 했었는데 이번에 청문회에서 통과를 못 하셔가지고 저희는 예타 6개월을 계속 해야 되는 이런.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기간 단축이나 이런 부분도 어떤 그분의 관심사가 그 부분에 강하다는 것 때문에 이게 지금 저희가 잘 바꿀 수 없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제 과기부 공무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6개월 갖고 모든 사업을 6개월에 한다는 게 말이 되냐. 500억짜리 사업도 있고 지금 5조짜리 사업 정도까지 들어오고 있는데 그 100배의 차이 나는 사업을 같은 기간에 한다는 게 같은 사람이 좀 무리가 있다. 그런 것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도 부작용도 많거든요. 근데 좋은 거는 전에 같으면은 이게 저희가 예타 평균 13개월이 걸렸답니다. R&D 예타가. 그때는 우선 내놓고 계속 고쳐가면서 어떻게 보면 컨설팅을 받아가면서 그렇게 해서 사업의 질을 높여가면서 해서 예타를 이제 통과시켰는데, 지금은 좋은 거는 그렇게 들어오면 그 시행 확률이 낮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준비를 좀 많이 해가지고 들어오는, 어떻게 보면 부처도 그것에 대해서 적응을 하고 학습을 좀 하는 그런 측면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해서 교수님께서 대안을 이렇게 제시해 주시고 할 때 해주시면 어떨까. 저희는 또 이렇게 바뀌면 이거는 저희 거보다 또 더 급격해서 저희가 하는 것보다 그게 또 더 급격해져서 저희한테 다시 오면 정말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럼 한두 가지만 좀 더 말씀드리면, 이번에 예타 면제 관련해서 저는 큰 대목이 예타 면제이고 또 제가 예타 면제를 하게 돼서 이번에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많이 듣고 싶었는데 그 부분보다 이제 예타의 제도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긴 했는데요. 그 부분도 조금 좋았는데 좀 악영향된 사례가 하나가 저희가 6개월 지금은 해서 한 5개월쯤 되면 1차 점검회의라는 걸 합니다. 그걸 중간 결과를 이제 부처하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중간 결과를 했다가 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시행될 것 같으니까 거기서 예타를 스탑해버리고 바로 예타 면제로 넣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될 수 있으면 예타를 쓰고 안 되면 면제로 밀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악영향돼가 지금 사례가 하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HP 대안 같은 경우에는 그 말씀해 주신 대로 가중치 쓰는 데는 HP가 좋은 것 같다는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근데 결과를 정할 때 또 HP 쓰는 것도 좀 이상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BC값 최소 기준은 있어야 된다고 마지막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그 경제성을 무척 낮췄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그동안 0.8 정도는 돼야 R&D는 1이 안 돼도 통과한 사례가 많았고요. 그렇게 했었는데 그래서 지금 많이 낮추고 있어서 0.6점대까지도 통과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도 0.5점대 밑으로 내려가면 통과는 지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플로어에서 말씀 다 들었습니다. 이제 시간도 대충 되는 것 같아서 우리 김태일 교수님께 그 마무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스트레치 논문에 대한 것보다는 이제 전반적인 얘기니까 다 그냥 우리 다 같이 배우시는데 공감하면 막 되게 좋았고요. 근데 이제 제가 사실은 그 R&D나 기타 재능사서 다 하신 1990 모든 걸 다 분석했어요. 하신 너희들 이런 봤더니 보면은 R&D는 그러니까 상당히 더 통과율이 높고 정말 BC까지 상당히 낮은 SOC 낮은 것도 많이 통과되는 경향이 있었고 특히 초반에는 좀 더 그랬어요. 그다음 기타 재정 사업은 당연히 이게 다 지역 균형이 없을 수 있겠지만
이 경제성보다도 정책성이 굉장히 많이 작업을 해요. 또 그게 또 기타재정 사업의 또 취지에 비면 또 그게 맞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데 재밌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사실은 아까도 그러니까 이 HP에서 뭐 점수 매기는 거에서 여러분이 저에게 동의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사실은 지금까지 KDI는 제도는 솔직히 이상해요. 그러니까 HP 점수 그 이상한데 운영을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도가 아니라 사람들이 워낙 그 내용을 잘 알고서 그거를 잘 적절히 그 어떤 제가 보기엔 그럭저럭 굉장히 어떤 예산 낭비가 많이 기여를 했는데 사실 그거는 잘못된 거죠. 제도를 바꿔야지 제도는 문제에서 사람을 위해서 그게 적기로 되는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게 20년 동안 되면서 사실 전혀 모르고 있었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너무 폐쇄적으로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게 계기가 됐을 때 이제는 세대의 혼자가 아니라 이제 여러 군데 가서 경쟁하고 또 이제 굉장히 논란되니까 이런 거 훨씬 더 개방하고 공개하고 논의 활성화하고 하면서 그러니까 투명 공개하고 논의 활성화 그러면은 좀 더 우리가 우려하는 것도 쉽지 않을 거고 좀 더 타당한 지도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한마디만 더 덧붙이고 그냥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정책 설계의 합리성과 정치성, 사실 제도의 뷰티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그 부분을 우리가 투명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 같이 논의하면서 정책의 신뢰를 높여갈 수 있겠느냐. 사실 예타는 다른 나라는 안 하는 제도라고 우리가 열심히들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 당국에 대한 신뢰가 뭐 감사원에서도 그렇고 국회에서도 그렇고 전혀 그렇게 높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이 기획재정부에서 이 사업은 가는 거다라고 얘기를 할 때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국민적으로. 나 세금 거기다 안 낼래. 그런데 예타를 통과했어. 그러니까 이제 세금을 내는 부분에 대한 신뢰가 따라붙는 이 부분의 제도는 제가 볼 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괜찮은 제도다. 그래서 이 제도를 없애기보다는 또는 그 형해하기보다는 좀 더 개선을 하는 쪽으로 우리가 가는 것이 이 정책 설계의 어떤 신뢰를 확보하는 방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정책설계특별위원회 제1세션 정책설계의 합리성과 정치성 1세션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